개봉 전부터 예고편 하나로 논란을 자초했던 강철비2의 흥행은 끝내 반도는커녕 일주일 늦게 개봉한 다만하게 속과 소서에게도 한참 뒤지는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이대로 가면 200만을 넘기는 것도 요원해 보이는데 손익분기점이 약 400만이라고 하니 이변이 없는 한 절반도 채우지 못한 채 막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막판에 기사를 쏟아내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도 우위로 돌아갈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반도 역시 대외적으로는 손익분기점을 돌파했다고 자랑하듯이 떠드는 것과는 달리 알고 보면 기존과는 다른 셈법을 적용해 정신승리하면서 잠재적인 관객을 끌어들이려고 수작을 부리는 셈이나 마찬가지일 뿐 국내 상영으로는 손익분기점까지 한참 모자랍니다. 반면에 다만하게 속과 소서는 3편 중 유일하게 개봉 첫 주 만에 200만을 돌파하면서 순수하게 국내 상영만으로도 손익분기점을 넘을 게 유력해 보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데 들어간 돈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송구스럽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강철비2의 폭망이 안타까운 것 이상으로 반갑습니다. 이 영화는 양우석 감독이 인터뷰에서 밝혔던 게 무색할 정도로 편파적인 성향을 가졌다는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양우석 감독의 의도나 의견이 반영된 건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애초에 거세 논란을 일으켰던 예고편에서 하필이면 다음의 멘트와 더불어 독도가 배경이라는 걸 노출했다는 것부터가 마케팅에서 얼마나 치졸하고 얄팍한 전략을 세웠었는지를 여지없이 짐작할 수 있었죠. 중국이 아니라 일본 아들한테 억벌 받았어. 강철비2의 모순은 예고편에서 그치지 않고 본편에서 더 심해집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잘 아실 테니 굳이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한 인터뷰에서 양우석 감독이 국제정세에 빌런은 없다고 발언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시종일관 미국 대통령을 조롱한 데 이어 우익으로 대변한 일본을 악의 축으로 몰아갑니다. 그 사이에서 중국은 불가피하게 이 사태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나라처럼 묘사되고 남한과 북한은 갸륵한 희생자로 몰려 국제정세 때문에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비극의 주인공이 됩니다. 세상가상 마지막에 통일까지 운운하는 걸 보면 이 영화도 여전히 반미와 반일 감정을 들먹이면서 망상과 다름없는 한반도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좌파적 성향을 버리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반일 감정으로 밀어붙이자고 작심이라도 한 건지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어서 실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었는지 전곡을 찌르는 댓글도 있어서 속이 시원하더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 영화가 다른 대상은 서슴지 않고 깔지언정 북한에 대한 애정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하루 이틀은 아닙니다. 강철비2 이전에도 여럿 있었던 영화 중에서 2018년에 개봉했던 공작의 경우는 당시 리뷰에서 재밌게 봤으나 정치적 태도에 대해서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는데 이 영화도 북풍을 이끈 안기부와 보수 정치인들은 일방적인 묘사로 비판하면서도 북한과 김정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거나 양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함으로써 미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결말부의 연출은 정작 북한의 수많은 인민들을 죽음으로 내몬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을 대단한 카리스마를 지닌 자로 묘사하는 데 몰두한 데다가 이전까지 남한의 사주를 받고 저지른 짓에 대해서는 면죄부라도 주는 듯한 인상을 남긴 건 강철비2 못지않은 꼴불견입니다. 시킨 놈이나 시킨다고 한 놈이나 나쁜 건 매한 가지인데 말이죠. 박 선생, 분단된 북남이 40년 만에 최초로 합작하는 민족의 과업이요. 강철비2와 공작은 공통적으로 사실에 근거를 둔 후에 과장, 비약, 왜곡을 일삼아 진보와 좌파의 입맛에 맞는 용어로 만들어져서 더 위험하다는 걸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보수와 우파 등은 일단 악이거나 갈등을 제공하는 원인으로 그려집니다. 덕분에 선정과 선동의 도군해지는 그런 오해를 일으키는 계기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 영화는 허구와 공상의 산물이라는 말을 방패로 삼습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는 변명이지만 사실에 덧대는 각색이 매번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제가 누누이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않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저 따위 발언을 무소불위의 도구로 남겨둬서는 안됩니다. 더 나아가 미국이든 일본이든 우리나라의 보수와 우파든 욕먹을 짓을 했으면 욕먹어 마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미국이나 일본과 어떤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도 아니거니와 하다못해 친인척도 없습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천지개벽에 준하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우파와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은 더더욱 아닙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한국 영화가 새 부류를 욕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북한을 감싸고 돌지 못해 안달이냐고 따지는 겁니다. 항상 북한을 끌어들이는 영화가 죄다 한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것에 기대면서 다분히 현실을 외면한 채 막연하고 맹목적인 판타지를 심어주는 행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말로 한반도가 강대국들의 이권과 논리로 갈라진 건 틀림없을지라도 북한이 그 상태로 얌전히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한국전쟁을 일으킨 데 이어 틈만 나면 동네 양아치처럼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갈취하는 게 예사인 나라고, 주기적으로 제기되는 모병제로 전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북한인데 아직까지 한민족이니 통일이니 하는 게 통용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10년 전 오늘 북한의 기습 도발로 서해 백령도 해상에서 침몰한 천안함 46명이 전사하고 58명이 구조됐습니다. 제가 종종 우리나라는 예나 지금이나 장르 영화에 약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장르 영화에 약하다는 건 곧 할리우드와 대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건데, 한국 영화는 어떤 장르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결국은 두 가지로 가름하는 게 가능합니다. 바로 그 지긋지긋한 신파와 정치입니다. 사극, 판타지, 판소리, 실화, 잠수함, 재난, 액션 등의 다양한 소재와 장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남는 건 결국 신파 아니면 정치 또는 두 가지 모두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영화를 만들든 간에 대부분 장르 영화의 기본과 본질은 뒷전으로 밀어둔 채 과도한 신파를 앞세우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성향이 배어있는 경우가 허다하죠.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이 두 가지로 버틴 건 사실이지만 과연 그 생명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극한 직업이 개봉했을 당시에 더없이 반가웠었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설을 일부나마 칭찬했던 것도 빌어먹을 신파와 정치로부터 거리를 둔 채 재밌는 영화로 만드는 데 집중하려고 노력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소설은 장담컨대 6개월 전에만 개봉했어도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어조로 혹평했을 텐데, 반도의 억지 신파와 강철비투의 편향적인 정치성에 연타를 맞은 직후에 봤더니 막상 완성도는 엇비슷한 수준임에도 대견해 보였을 지경입니다. 어쩌면 세 편의 영화 중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흥행 성적이 가장 좋은 것도 저처럼 신파와 정치로 인한 피로감이나 거부감을 가진 관객들이 많은 덕분인 것 아닐까요? 그게 누구냐고? 기대하라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니까. 신파와 정치 중에서도 각별히 더 주의해야 하는 건 후자입니다. 신파는 순전히 흥행을 위한 필수 요소로 여겨지면서 연출에 따라 조절할 수도 있으나, 편향적인 정치 성향은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을 넘어 의도적인 선정과 선동으로 직결될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영화 중에서 정치를 소재로 하거나 정치 성향을 띠는 영화들은 거의 전부가 좌파 친향적이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이런 영화들 자체를 반대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불만을 가지는 건 마치 우리나라의 병폐인 교육제도처럼, 그리고 신파와 막장 드라마의 나라답게 역사를 전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명확한 선악구도를 만든 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관객의 부정적인 감정을 자극해 이념을 주입하고 각인시키려는 편협한 연출 태도입니다. 작년에 리뷰하면서 이게 지금 알려지지 않은 독립투사분들을 조명하자는 건지 반일 감정을 선동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던 봉오동 전투가 바로 그런 예라면,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가장 뜨거운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을 다루면서도 한국 영화로는 보기 드물게 냉정하고 차분한 시각을 견지했던 남산의 부장들은 칭찬에 마땅한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 중에서도 상업 영화에서 정치를 소재로 한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 같은 관점만 보여준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였죠.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신파를 쥐어짜고 편향적인 정치 성향으로 일관하면 한때 전 세대를 아울렀으나 안타깝게도 초라하게 퇴장하고만 개그 콘서트의 뒤를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인격이라는 게 있고 국가는 국격이라는 게 있어. 각하가 국가야. 국가 지키는 게 내 일이야. 무엇보다도 영화 속에서 정치를 하든 PC를 하든 재밌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슈퍼히어로 영화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슈퍼히어로 영화에 열광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일단 재밌으니까요. 그렇다고 재미만 있느냐? 절대 아닙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록버스터랍시고 생각 없이 오락상에만 치중하던 시절은 다크나이트로 끝난 지 오래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마블을 필두로 한 포스트 다크나이트 세대의 슈퍼히어로 영화도 결코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어떤 영화들은 혹자에게 현실의 정치까지 연상시키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블랙팬서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와칸다의 왕이 됐으나 성장 과정 때문에 증오와 분노로 돌돌 뭉쳤던 킬몽고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우주를 구한다는 유명하에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기꺼이 동원했던 타노스가 저처럼 누군가와 겹쳐져 보였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그렇지 않았던 분들도 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로건이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른 시대의 은유라는 수식어를 받으면서 논란에 휩싸였을 때 패트릭 스튜어트는 정치적인 영화를 만들 의도는 없었지만 관객들이 어떤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이 일을 제대로 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 영화에 바라는 것도 바로 이런 겁니다. 막장 드라마처럼 온갖 신파를 끌어모아 관객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한쪽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흑백 논리를 전파하는데 몰두하지 말고 제발 조금만 중립을 지킵시다.
그런 영화를 어떻게 보고 해석할지는 관객의 몫으로 남겨둡시다. 가뜩이나 수많은 갈등이 난무하는 가운데 영화까지 나서서 부추기는 짓은 이제 그만 자제합시다. 괜히 또 강철비투처럼 관객을 우습게 봤다가 낭패 보는 일은 앞으로 없길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살 길을 생각해 봅시다.